강서연. 그 이름은 그녀의 과거가 지닌 무게만큼이나 단단하고 결의에 찬 울림을 지녔다. 한때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최정계 요원이자 여군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이제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꽃집. 조용하고 소박한 간판은 그녀의 현재 삶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매일 아침 싱싱한 꽃들을 다듬고 화분에 물을 주며 손님들의 소박한 주문을 받았다. 화려한 제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평범한 꽃집 주인이었다. 서연은 조용했다. 손님들과도 필요한 말 외에는 길게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짙은 꽃 향기 속에서도 가끔 멀리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좇는 듯 혹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과거의 잔상을 피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과거의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은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는 데 쓰이지 않았다. 대신 섬세하게 꽃잎을 다듬고 흙을 만지는 데 사용되었다. 꽃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슬픔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기억. 그것이 그녀를 전사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유였다.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작은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승용차 밑에 끼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려는 듯 다들 멀찍이 떨어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구경만 할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어 보였지만 오토바이가 운전자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쓰러진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다리가 오토바이에 더 이상 끼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오토바이로 시선을 돌렸다. 승용차 밑에 깔린 오토바이는 상당한 무게였다. 일반인이라면 혼자 들기 힘든 무게.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제가 차를 살짝 들어 올릴 테니 오토바이를 빼내세요. 서연은 운전자에게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토바이 운전자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한 각도를 찾았다. 그리고는 차체 앞부분에 손을 얹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힘을 집중시켰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팔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거대한 승용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 찰나의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빨리 오토바이를 빼낼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빼내자마자 차에서 손을 떼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운전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도 그제야 웅성거리며 서연을 향한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짧게 목례하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본능적인 이끌림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녀의 영웅적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아파트는 꽃집 위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소하고 깔끔한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굳게 잠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스럽게 상자를 닫곤 했다.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녹슨 휘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서연이 경찰 특공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자신과 똑같이 제복을 입고 해맑게 웃는 1살 어린 동생 강소연이 서 있었다. 자매는 팔짱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밝은 미래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 특공대라고 새겨진 휘장이 놓여 있었다. 소연이는 서연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서연이 경찰 특공대에 입대한 후 소연이도 언니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며 경찰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자매는 늘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의지했다. 하지만 3년 전 소연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평범한 시민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던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테러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다. 서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수많은 인명피해 속에서 결국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날의 악몽은 서연을 짓눌렀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 특공대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 모든 폭력과 비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녀가 꽃집을 시작한 이유도 죽은 동생의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어서였다. 상자를 다시 닫고 침대 밑으로 밀어넣은 서연은 창가로 다가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소연이의 묘소를 찾아가 혼잣말을 하곤 했다. 마치 소연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꽃집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소연아, 언니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어. 네가 늘 원했던 것처럼.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는 소연이의 죽음 이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폭력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가꾸는 삶을 살겠다고. 꽃을 만지면서 얻는 평온함은 그녀의 찢겨진 마음을 조금씩 봉합해 주었다. 그녀는 그렇게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꿈틀거리는 어둠이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며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다시 깨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존재, 죽은 동생과의 기억과 얽혀 있음을. 그녀는 그 폭풍의 전조를 느끼지 못했다. 아직은.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꽃집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든 꽃잎을 솎아내고 새롭게 들여온 리시안 셔츠의 줄기를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평화로웠다.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꽃 내음이 가득한 공간은 그녀에게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액정에는 박상호 형사님 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상호는 서연이 경찰 특공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선배이자 소연이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의 전화는 늘 좋은 소식보다는 무거운 소식을 전해왔기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쳤다. 여보세요. 서연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 형사의 침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김성민 팀장님. 어제 돌아가셨다. 서연의 손에서 꽃가위가 툭 하고 떨어졌다. 김성민 팀장님은 서연이 경찰 특공대에 있을 때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늘 강직하고 대원들을 아끼며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교통사고라고는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박 형사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또 다시 사고였다. 소현이의 죽음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의의 사고. 다음 날 서연은 김성민 팀장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꽃집 주인의 평범함 대신 과거에 날카로웠던 전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영정사진 속 팀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자 서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소연이의 영정사진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국화 한 송이를 영정 앞에 바치고 조용히 묵념했다.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이 또한 그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팀장님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왁자지껄 떠들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삐딱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음흉하게 번득였다. 검은 늑대, 이진우, 리전유.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이진우 패거리는 조문객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 상좌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팀장님의 유족들이 넋을 놓고 있는 틈을 타 이진우는 상주에게 다가가 삿대질하며 말했다. 야, 김성민이 이 새끼 뒤질 줄 알았으면 진작 돈이나 갚고 뒤지지 그랬어. 덕분에 우리 형님들 돈 회수하러 여기까지 와야 하잖아. 그의 입에서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조롱 섞인 말이 쏟아져 나왔다. 주변 조문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막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진우의 악명은 그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다. 팀장님의 부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고 아들은 분노의 주먹을 쥐었지만 건장한 덩치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이봐, 너희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례식장 안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존재감이 실려 있었다. 이진우가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검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는 비웃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지금 우리 형님들 일 처리 중이니까 빠져. 안 그럼 너도 같이 뒤져. 그는 서연을 향해 침을 뱉으려는 신용까지 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맹세. 소현이의 평화로운 죽음을 기리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진우의 다음 행동은 서연의 마지막 인내심을 산산조각냈다. 이진우는 거만하게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영정사진 속 김성민 팀장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야, 이 늙은 개새끼, 살아있을 때나 정의로운 척하지. 뒤지고 나니 별것도 아니네. 너 같은 쓰레기가 정의를 논해. 그는 기어코 영정사진을 비웃으며 한쪽으로 밀쳐내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소연이의 영정사진에 손을 대려 했던 테러리스트의 손. 그리고 지금 김성민 팀장의 영정사진을 모욕하려는 이진우의 손. 그 두 개의 손이 오버랩되면서 서연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다시는 무력하게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멈춰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경찰 특공대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제압했던 압도적인 기세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서연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다시 영정사진으로 손을 뻗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보네. 야, 재밌겠다. 어디 한번 개겨봐. 그의 손이 영정사진에 닿으려는 찰나. 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이진우의 팔을 잡아 비틀고 그의 몸을 돌려 세웠다. 이진우의 입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팔을 그대로 꺾어 등 뒤로 돌린 채 목에 팔을 감아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진우의 패거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서연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다. 여기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곳이다.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더럽힐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패거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서연은 제압하고 있던 이진우의 몸을 방패 삼아 그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리고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달려드는 깡패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대신 상대방의 관절을 꺾거나 급소를 타격하거나 혹은 넘어뜨려 무력화시켰다. 쿵, 퍽, 억둔탁한 소리와 함께 깡패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춤을 추는 듯했지만 그 춤사위는 치명적이었다. 고작 몇 초 만에 대여섯 명의 깡패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무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범해 보이던 꽃집 주인이 순식간에 난동을 부리던 깡패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진우는 서연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다. 이 여자가 뭐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맞설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박상호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서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저것은 경찰 특공대 시절 서연이 사용했던 대테러 진압 기술이었다. 박 형사는 서연이 이 정도로 능력을 발휘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불꽃이 되살아나는 것을 봤다. 한편 이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경찰이나 다른 조폭들에게 연락하여 서연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상태였다.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진우는 서연에게 모욕당한 것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연의 정보를 캐내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성이 아닌 과거의 그림자를 등에 업은 맹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맹수의 발톱이 이미 그의 목에 겨눠져 있음을,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후 강서연은 깡패들을 제압한 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조문객들의 시선이 꽂혔다. 박상호 형사는 서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몸싸움에 능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과거 서연이 경찰 특공대에 있을 때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지금 그녀의 움직임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숨겨왔던 본능을 드러낸 듯했다. 이진우는 장례식장에서 당한 굴욕감의 치를 떨었다. 그가 이 지역에서 검은 늑대로 불리며 군림한 이래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적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을 제압한 것이 아줌마라고 불리던 여자라니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진우는 곧바로 부하들을 시켜 강서연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유흥업소와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연의 과거와 현재를 파헤치려 했다. 며칠 후 서연은 꽃집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섬세하게 꽃잎을 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이진우의 존재는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다. 여기 강서연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다가와 그녀의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진우 형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감히 형님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서연과 김성민 팀장의 관계를 왜곡하고 김성민 팀장의 죽음이 사실은 서연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들이 들어있었다. 또한 서연의 과거 경찰 특공대 시절 사진에 낙서를 하거나 그녀의 얼굴을 악마처럼 그려 넣은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서연을 공공의 적처럼 만들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이진우의 비열한 수법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남자는 비웃었다. 꼴랑꽃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려 네 과거 따위 캐는 건 일도 아니야. 앞으로 네 꽃집에 벌레들이 꼬여들 테니 조심해라. 그는 서연의 어깨를 툭 치고는 뒤돌아섰다. 서연은 남자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이진우가 단순히 폭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방법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평소처럼 박상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이진우 패거리가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알려지는 건 상관없지만 김성민 팀장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가 그 녀석들 뒤를 캐고 있긴 한데 이진우는 뒤에 꽤 큰 세력이 있어. 국회의원이나 검찰 쪽과도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도 있고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여전히 법과 제도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꽃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꽃집 유리에 낙서를 하거나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 꽃집 주인 이상한 사람이다라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일부 손님들은 겁에 질려 발길을 돌렸고 꽃집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연은 고독했다. 다시 한번 세상이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진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직접 경고하고 김성민 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이진우가 주로 나타나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낮에는 꽃집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거리로 나섰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잠복, 미행, 정보 분석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거리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이진우 패거리의 동선, 습관,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까지 정확하게 파악해냈다. 이진우가 주로 고급 룸살롱에서 여자들과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이진우가 자주 가는 룸살롱 앞에서 잠복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다. 룸살롱 문이 열리고 만취한 이진우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부하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저자를 제압할까 하지만 그녀는 폭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응징이 아닌 경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가에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연은 이진우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을 노렸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그녀는 그림자처럼 골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차분하게 울렸다. 이진우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술에 취한 눈으로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는 이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비웃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왜 또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맞고 싶어 환장했나 보네. 그는 술김에 더 거만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옆에 있던 부하들도 서연을 위협하듯 어깨를 으쓱였다. 내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경고팝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 이진우는 누구에게도 협박당하지 않아. 내까짓게 감히 날 건드려. 어디 한번 해봐. 이진우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다시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이진우의 손목을 잡아채고 그의 팔을 뒤로 비틀었다. 크악! 이진우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통제력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서연은 그의 균형을 이용해 그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술에 취한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형님 부하 2명이 당황하며 달려들었다. 서연은 그들이 이진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주먹 대신 경찰 특공대 시절 익혔던 대인 제압 기술을 사용했다. 한 부하가 달려들자 서연은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어깨로 그의 명치를 찍었다. 억근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른 한 부하는 발로 차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다리 사이로 빠르게 파고들어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퍽근은 그대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혔다. 2 부하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이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그는 서연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 빛 속에서 이진우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여자가 평범한 꽃집 주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움직임, 기술,
그리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그가 여태껏 상대했던 어떤 조폭보다도 강렬했다. 김성민 팀장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내 경고는 마지막이다. 다음번엔 내 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기 어린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이진우의 휴대폰을 발로 툭 차며 발길을 돌렸다. 그때 골목길 어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상호 형사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서연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그녀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여전히 완벽한 훈련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특수부대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의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서연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이진우 같은 악질 범죄자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한편 이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떨었다. 강서연, 이 여자를 반드시 박살낼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을 완벽하게 짓밟을 더 큰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폭력을 동원해 서연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을 다짐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깨운 것이 단순히 분노한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경찰 특공대 최정예 요원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본능이 이제 그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강서연에게 당한 두 번의 굴욕은 이진우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장례식장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완벽한 제압은 그가 쌓아 올린 검은 늑대의 명성을 산산조각내기에 충분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함께 전례 없는 공포가 끓어올랐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파괴하리라 다짐했다. 더 이상 단순한 조폭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권위와 존재를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에게 줄을 댄 지역 국회의원과 검사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조직 내 거물급 인사들을 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육체적으로도 재기불능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경찰 특공대 출신이라는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위험한 여자로 둔갑시키는 여론전을 펼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연의 과거 사진과 조작된 정보들이 뿌려졌고 그녀가 과거에도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의 꽃집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러 꽃집 앞에 구정물을 뿌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노골적인 방해가 이어졌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작은 꽃집은 곧 파리만 날리는 곳이 되었다. 서연은 고독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진우가 자신을 넘어 김성민 팀장님의 명예까지 훼손하려 든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박상호 형사는 서연에게 계속해서 경고했다. 서연아, 이진우 녀석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 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정식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게 어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연이의 묘소를 찾아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을 무력하게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진우로부터 도전장이 날아왔다. 그의 부하 한 명이 서연의 꽃집 앞에 명함 한 장을 던져놓고 갔다.
명함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 자정, 동진 폐산업단지. 혼자 와라.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동진 폐산업단지.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버려진 음침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그곳은 이진우가 자신만의 재판장으로 삼는 장소이자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 그에게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서연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서연은 명함을 찢어버렸다. 그녀는 이것이 이진우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해 영원히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연락해 동진 폐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형사는 불안해하며 서연아, 거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야. 함정일 가능성이 99%라고 경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반지하 아파트에서 과거의 장비를 점검했다. 숨겨두었던 운동복을 꺼내 입고 오래된 권총집을 만져보았다. 비록 총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총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연이와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소연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소연아, 언니가 이제는 지켜낼게. 이번엔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자정 무렵 서연은 동진 폐산업단지에 도착했다. 거대한 폐공장 건물들은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새우산한 바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쇠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 빛은 주변의 어둠을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곳곳에 널브러진 폐기물들, 무너져 내린 벽,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서연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발소리, 숨소리,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그녀의 귀에는 명확하게 들려왔다. 왔군, 강서연. 어둠 속에서 이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광기 어린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편에서 이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무려 20명이 넘는 깡패들이 도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각자 흉기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이진우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서연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거 봐라. 우리 영웅 언니. 경찰 특공대 출신이라더니 겨우 혼자 왔어. 너도 결국 겁쟁이였군.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진우의 패거리들을 훑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모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그녀는 그들의 숫자와 흉기보다 이 장소의 지형지물에 더욱 집중했다. 무너진 벽, 쌓여있는 폐기물, 복잡한 통로.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잠재적인 무기이자 방어막이 될 수 있었다. 어이, 형님. 이 여자 가지고 놀지 말고 그냥 끝장냅시다. 깡패 하나가 소리쳤다. 이진우는 비웃었다. 아니야. 재미있게 놀아야지. 이 여자가 얼마나 발악하는지 봐야지 않겠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촬영해서
인터넷에 뿌릴 거야. 경찰 특공대 출신이 깡패들한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 아주 볼만할 거야. 그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말에 깡패들이 낄낄거렸다. 그리고 하나 더, 이진우는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선물 하나 더 줄게. 저기 저 위 봐라. 서연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폐공장 천장에는 시한폭탄처럼 보이는 장치가 매달려 있었다. 타이머는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틱, 틱, 틱. 시계 초침 소리가 폐공장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게 뭔 짓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하하, 30분 안에 너와 네가 아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폐공장과 함께 날아갈 거야, 물론. 너는 그 전에 우리 손에 박살 나겠지만 어때 이 상황에서 네가 얼마나 정의로운 영웅인지 보여줄 수 있겠어. 이진우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목숨,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시간 제약, 그리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위협.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박상호 형사는 폐산업단지 외곽에서 서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강서연, 네가 과연 경찰 특공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비참하게 무릎 꿇을지. 이진우가 손을 휘두르자 20명이 넘는 깡패들이 동시에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으로 휘둘러졌다. 서연은 홀로 그 거대한 폭력의 파도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공격해야 했다. 3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안에는 생존을 향한 강렬한 본능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광기 어린 비명과 함께 20명이 넘는 깡패들이 일제히 강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폐공장 내부의 희미한 불빛 아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폭탄 타이머의 틱, 틱, 틱 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30분.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면 그녀와 이 공장은 함께 사라질 것이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극대화되었다. 달려드는 깡패들의 움직임, 그들의 표정, 그들이 휘두르는 흉기의 궤적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김성민 팀장님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전사였다. 가장 먼저 달려든 깡패 2명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서연은 몸을 숙여 첫 번째 파이프를 피하고 다른 손으로 두 번째 파이프를 잡았다. 그리고는 그 파이프를 그대로 휘둘러 첫 번째 깡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억둔탁한 소리와 함께 깡패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어서 서연은 잡고 있던 파이프를 다른 깡패에게로 던져 그의 팔을 맞춰 무장 해제시켰다. 그녀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흉기를 역이용하거나 주변의 폐기물들을 활용하며 싸웠다. 녹슨 철골 기둥, 쌓여있는 드럼통, 무너진 콘크리트 벽들이 그녀에게는 모두 방패이자 무기가 되었다. 싸움은 잔혹한 춤과도 같아탔다. 서연은 수많은 공격을 피하고 흘려내고 되받아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다. 깡패들은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유도하여 서로에게 부딪히게 하거나 넘어져서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었다. 크악, 깡패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폐공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와 함께 서연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타이머는 10분, 9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깡패들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지쳐가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결은 거칠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상대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이진우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며 비웃듯이 소리쳤다. 하하하, 이젠 끝인가 보네.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길 줄 알았어. 내 동생 소연이처럼 허무하게 뒤져버려라. 어차피 그 녀석도 약해서 죽은 거 아니야. 이진우의 말이 서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소연이처럼 허무하게 뒤져버려라. 약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가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던 무력감. 그 모든 것이 이진우의 비웃음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 순간 서연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깡패 하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파이프가 서연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컥! 서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휘청거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쓰러진 그녀 위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하하하, 역시 별거 아니잖아. 약골이었어. 이진우의 비웃음이 더욱 커졌다. 깡패들은 환호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연의 뇌리에는 소연이의 환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맹세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야 해. 언니는 최고야. 아니다. 그녀는 약하지 않다. 그녀는 소연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연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쥐어짜냈다.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경찰 특공대 최정예 요원의 모든 경험과 본능이 폭발했다. 그녀는 쓰러진 자세에서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깡패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퍽 깡패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어서 서연은 다른 깡패의 흉기를 쳐내고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다른 깡패들과 부딪히며 우르르 넘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했으며 치명적이었다. 마치 흑백 화면에 컬러가 입혀진 듯 그녀의 모든 동작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하하하, 아직도 발버둥 치네. 이제 끝내자. 이진우가 다가섰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손에 든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작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진우가 파이프를 휘두르는 찰나 서연은 몸을 한 바퀴 회전하며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파이프를 빼앗았다. 이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빼앗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파이프의 한쪽 끝을 바닥에 박아 지지대로 삼고 다른 쪽 끝으로 이진우의 복부를 강하게 밀쳤다.
이진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서연은 쓰러진 이진우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빼앗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촬영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휴대폰 화면에 들이댔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김성민 팀장님을 모욕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 여자. 이진우는 발버둥 쳤지만 서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의 내놈들이 김성민 팀장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서연의 목소리는 폐공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공포에 질린 이진우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내가 김성민 그 영감탱이 빚 때문에 협박했고 내 부하들 시켜서 사고로 위장한 거야. 우리 형님들도 다 알고 있어. 그 빌어먹을 경찰들 전부 돈 처먹고 눈 감아줬다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다고. 그는 스스로 무너졌다. 광기 어린 자백은 휴대폰 화면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때였다. 폐공장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상호 형사였다. 그는 홀로 폐산업단지에 들어섰다가 총소리 대신 들려오는 격투소리와 이진우의 고성에 이끌려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뒤에는 몇몇 강력계 형사들도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서연이 수많은 깡패들을 제압하고 이진우에게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모습. 강서연, 박상호 형사가 소리쳤다. 서연은 이진우의 휴대폰 녹화를 멈추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힘이 풀린 이진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타이머는 1분 27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깡패들은 공포에 질려 일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진우는 폐허가 된 폐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더 이상 그에게서는 검은 늑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서연 경위님, 모든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그녀에게 경례를 했다. 그는 서연을 경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경찰 특공대 시절 직책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죄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서연은 박 형사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김성민 팀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를 다시 깨웠다. 타이머의 숫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폐공장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나갈 시간입니다. 형사님. 서연은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폐공장 출구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박상호 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이진우와 깡패들을 체포하며 서둘러 공장을 빠져나왔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동진 폐산업단지의 한 부분이 거대한 불꽃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냈다. 동진 폐산업단지의 거대한 폭발음은 그날 밤 서울 전역을 뒤흔들었고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이진우와 그의 깡패들은 물론 박상호 형사가 확보한 휴대폰 영상 속 이진우의 자백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이진우는 김성민 팀장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과 검찰의 연루 사실까지도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전직 경찰 특공대원의 비리 척결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와 함께 강서연의 용감한 행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꽃집은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몸살을 앓았고
그녀는 원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단순히 꽃집 주인이 아닌 부패한 권력과 폭력에 맞서 싸운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진우와 그의 깡패들은 조직폭력배 활동, 살인교사, 협박, 공갈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를 비호했던 국회의원과 검사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그의 소나귀에서 놀아났던 세상은 이제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서연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청장이 직접 서연의 꽃집을 찾아왔다. 그녀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김성민 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조직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강서연 경위님, 다시 경찰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현장이 아닌 후방에서 조직범죄와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 자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위님의 경험과 능력이 우리 경찰 조직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다시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성민 팀장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소연이의 환한 미소를, 그녀가 싸웠던 이유,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단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의 활동에 대한 전적인 자율성과 불필요한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경찰청장은 그녀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서연은 경찰청 특별자문실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박상호 형사였다. 그는 이미 승진하여 강력계 팀장이 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경위님,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든든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박 형사의 인사에 피식 웃었다. 형사님, 여기서 보니 좋네요. 박 형사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그때 장례식장에서 이진우 놈들을 보고도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네가 혼자 그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만든 것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형사님 할 일을 하신 거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진심 어린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상호 형사는 서연이 이진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을 인정받아 특진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회의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이진우 조직의 잔당 정보와 그들의 은밀한 거래 방식에 대해 박 형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은 박 형사를 놀라게 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 덕분에 김성민 팀장님도 명예를 회복하셨고 우리 경찰 조직도 이번 기회에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박 형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슬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화를 되찾은 듯한 잔잔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소연이의 묘소를 찾아가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소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등대로 만들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강서연이 다시 경찰 제복을 입은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에 갇힌 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꽃집 주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경찰청 내 신설된 조직범죄 및 증인 보호특별팀의 선임 자문관이자 훈련 교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은 수많은 강력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녀의 지도 아래 성장한 젊은 경찰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송했다. 서연은 이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과 대인 관계 기술에도 능숙한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녀가 이끄는 팀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녀의 팀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강의실에서 직접 젊은 경찰 특공대원들을 훈련시켰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교정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판단력을 강조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왜 싸워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정신력을 단련시켰다.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확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박상호 팀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고 특별팀의 젊은 대원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연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서연 역시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립을 주도한 희망의 울타리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조직범죄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었다. 서연은 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익명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고 재능 기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개소식 단상에 선 서연의 모습은 당당하고 밝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늘 대신 타인을 위한 헌신과 성취감으로 빛나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 희망의 울타리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박 형사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센터 한쪽 벽면에는 작은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김성민 팀장의 사진과 그가 남긴 명언, 그리고 과거 그녀가 사랑했던 동생 소연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소연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기념관을 찾아 조용히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연이와 김 팀장님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휘장을 꺼냈다. 한때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경찰 특공대 휘장이었다. 이제 이 휘장은 그녀를 억압하는 과거의 상징이 아닌 그녀가 걸어온 길과
그녀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휘장을 가슴에 품었다. 센터박 푸른 잔디밭에는 희망의 울타리를 통해 다시 삶의 용기를 얻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서연에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전사가 아닌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한 무리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거나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